안녕하세요, 제리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스탕달의 적과 흑이라는 책이에요. 책에 대한 줄거리를 설명드리기 전에 이 책에 대한 분석을 먼저 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로 적과 흑이라고 하는 이 책의 제목이 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실 텐데요. 사실 스탕달은 이 적과 흑이라는 책 제목에 대해서 언급한 바가 없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이 책의 내용을 통해서 추측할 뿐이라고 하는데요. 스탕달의 가장 가까운 친구는 스탕달이 갑작스럽게 우연히 떠오른 영감에 기이한 것으로 색간 명치를 자주 사용한 당시의 유행을 따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바가 있고요. 또 다른 해석으로는 적색은 주인공 줄리앵의 공화주의를 뜻하고 흑색은 성직 계급을 가르친다는 해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일반적인 해석은 적색은 군직, 회색은 성직을 가르친다, 그러한 상징한다 라는 해석이 일반적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요. 두 번째로 작가의 스탕달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거예요. 스탕달은 40대 중반부터 늦은 나이에 글을 쓰기 시작하였는데요. 그전에는 갈리오길에 들어가면서 전쟁 감독관 임시 보좌역이라는 직책을 임명받아서 나폴레옹 제정의 관리로서 프랑스와 외국을 왕래하면서 공무 수행을 성실하게 이행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몇 차례의 승진으로 관료로서 꽤 탄탄한 전망을 바라보았지만 1814년 나폴레옹의 몰락으로 인해서 스탕달의 출세 또한 막을 내리게 되었는데요. 그 이후 궁핍한 무의의 삶을 영위하게 되었고 글을 쓰게 되었고, 그는 행복의 추구를 인생의 목표로 한 사람이었는데요. 그의 삶은 마냥 행복하지는 못했습니다. 가족의 불화, 그리고 나폴레옹의 몰락 등등으로 그에게는 꽤 힘든 삶이었는데, 말년에 그의 생애의 행복은 사랑했던 여인의 미소라고 말을 했지만 그의 생애에 떠오르는 많은 연인들 중에 그의 곁을 지속적이고 안정한 애정 생활을 가져다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라고 하네요. 적과 흑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을까요? 일단 스탕달은 실제하는 사건이나 문서를 단서로 삼아서 소설로 구성한다라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적과 흑은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만들어진 작품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사건은 베르테라는 사건이에요. 이 사건은 적과 흑의 내용과 엄청 유사한 사건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베르테라는 청년이 부인을 청격으로 저격하여 사형당한 사건이 바로 베르테 사건인데요. 베르테는 이 소설의 주인공인 줄리앵과 삶과 굉장히 흡사하다고 볼 수 있어요.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고요. 사제의 도움으로 신학 공부를 시작하였고 가정교사로 채용되어서 부인의 호의를 받았지만 남편에 의해서 해고당하게 됩니다. 두 번째 작품은 라파르크라는 사건이에요. 가난한 청년 라파르크가 변심한 여인을 살해한 내용인데요. 살인을 저질렀다라는 거에 대한 부분이 비슷하다라는 게 아니라 여기서 스탕달은 이제 라파르크라는 가난한 청년에게 드러나는 열정적인 모습을 줄리앵에게 대입시켰다라고 볼 수 있어요. 하류 계급만이 정열적 에너지를 간직하고 있다라고 생각한 스탕달은 라파르크 사건을 통해서 사회 계급의 문제를 연결시켜서 바라보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책의 주인공인 줄리앵에 대해서 한번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을 다뤄볼까요? 베르에르에 살고 있는 줄리앵은 목스의 아들로 몸이 다소 허약하고 책 읽기를 좋아하는 청년입니다. 허약한 체질로 인해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자신의 형들에게 때로는 폭력을 당하기도 하고요. 실제로 아버지는 쓸모없는 아이라고까지 하는데요. 그러나 줄리앵은 뛰어난 외모에 라틴어를 능숙하게 잘하는 특징이 있었고 암기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문서 전부를 다 외우는 뛰어난 암기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던 날 줄리앵은 레날 시장의 아이들을 가르치는 가정교사로 일을 하게 되고요. 물론 줄리앵의 보수는 대부분 다 아버지가 강제로 가져가기도 합니다. 레날 시장의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아이들은 줄리앵을 따르기 시작했고 줄리앵도 가정교사로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게 되죠. 그리고 레날 시장에겐 뛰어난 외모를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아내인 레날 부인이 있었어요. 줄리앵과 레날 부인은 자연스럽게 아이들로 인해 가까워질 수 있었고 그렇게 되면서 서로에게 묘한 감정을 갖게 됩니다. 레날 시장의 집에서 일하는 하녀인 엘리자는 줄리앵을 짝사랑하고 있었고 어느 정도 금전이 모여서 줄리앵과 함께 결혼하기를 희망했지만 줄리앵은 엘리자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레날 부인에게 털어놓기도 하는데 레날 부인은 줄리앵이 이렇게 단호하게 엘리자를 거절하는 거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좋아하기 때문이겠죠. 사실 실제 줄리앵은 의도를 갖고 레날 부인에게 접근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레날 부인이 자신을 사랑하게 되자 그 과정에서
귀족 사회에 대한 불만을 자신이 레날 시장, 즉 상류 계급층의 아내를 빼앗았다는 것에서부터 쾌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소설에서 실제 줄리앵은 레날 부인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죠.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엘리자가 레날 시장의 라이벌인 발리노에게 알리고, 발리노는 편지를 써서 레날 시장에게 알리게 됨으로써 그들의 내연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레날 부인은 끝까지 자신의 남편에게 그런 사실이 거짓이다 라고 끝까지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 틈에 줄리앵의 스승인 셀랑은 줄리앵을 부장송의 신학교에 보내게 됩니다. 줄리앵은 1년 2개월, 즉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제 신학교에서 성직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물론 그곳에서 함께 이제 같이 공부하는 이런 친구들은 줄리앵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일단 목수의 아들에 가난했기 때문이었죠. 이렇게 계급사회와 계급 차이에 줄리앵은 불만을 갖고 있었지만 이를 직접적으로 표출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표출해서는 안 되는 시기이기도 했고요. 끝까지 자신이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했고, 그 틈에 신학교의 교장인 파라르에게 좋은 이미지를 보이게 됩니다. 파라르와 그 이제 라몰 후작이라고 하는 사람이 서로 이렇게 친분이 있었는데, 라몰 후작은 파라르에게 자신이 밑에서 비서처럼 같이 집안일을 좀 해주기를 원해했어요. 그런데 파라르는 때마침 그에게 추천해줄 사람이 있어서 그를 고용할 것을 추천합니다. 바로 줄리앵이었죠. 그리하여 줄리앵은 파리로 가게 됐고요. 파리로 가기 전날 베르에르로 가서 레날 부인을 몰래 만나는 걸 시도합니다.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레날 부인은 자신이 이제 내연 관계를 행위를 했고, 그때 자신의 아들이 너무 아팠기 때문에 자신이 부족해서 생긴 일이라고 자책하며 회개하고 깊은 신앙심을 갖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찾아오는 줄리앵을 반갑게 맞이하진 않았죠. 사다리로 몇 번이고 문을 두들기고 그 기다린 끝에야 레날 부인이 문을 열어줘서 오랜만에 이제 그들은 만났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반가워하지 않다가 레날 부인이 마음을 열게 됨으로써 다시 한번 줄리앵은 그녀와의 사랑을 확인하게 되죠. 그러면서 파리로 떠난다라는 사실을 전달하게 됩니다. 파리로 떠난 줄리앵은 라몰 후장의 집에서 비서처럼 열심히 그가 시키는 일을 했는데, 대부분의 일들이 정치적인 일도 있었어요. 그래서 라몰 후장은 줄리앵이 다른 사람에게 스파이 행동을 할까 염려하기도 했지만, 줄리앵은 라몰 후장 곁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의 일을 도와 다양한 업무를 깔끔하게 처리했죠. 뭐 이렇게 라틴어를 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문서 능력도 정말 좋았고요. 암기력도 좋았어요. 그래서 그의 능력은 귀족 사이에서도 칭찬이 좀 자자한 편이었어요. 그리하여 목수인 아들인 줄리앵은 실제로 목수의 아들이 아니라 귀족의 아들인데 버려진 것이 틀림없다라는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되었다라고 하네요. 줄리앵은 여전히 자신이 하찮은 신분이기 때문에 귀족 사회에 끼지 못한다라는 사실에 짜증이 나 있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저들처럼 될 수 없는 이 불공평한 사회, 그리고 나폴레옹 몰락이 큰 타격을 줬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라몰 후장에겐 아리따운 딸, 즉 마틸드가 있는데요. 마틸드는 좀 다소 변덕이 심하고 쉽게 말해서 부잣집 딸 같은 캐릭터라고 볼 수 있어요. 마틸드는 대부분의 많은 귀족 사람들에게 청혼을 받기도 하지만 그들이 너무 시시하고 재미없는 일상에 자신을 즐겁게 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에 현기증을 느끼기도 하죠. 그리고 그때 줄리앵과 철학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생각과 너무 잘 맞는 남자라는 것을 알게 됨으로써 줄리앵을 좋아하게 됩니다. 마틸드는 긴 문장의 편지를 써서 줄리앵에게 줍니다. 바로 고백 편지였던 거죠. 자신이 마틸드를 이렇게 꼬시기도 전에 마틸드가 순전히 자신을 먼저 좋아해준다라고 해서 여기서 다시 한번 줄리앵은 그 귀족 사회에 대한 갈망과 신분 상승의 욕구를 느끼게 됩니다. 그녀와 결혼을 하면 당연히 신분 상승이 되고 어마어마한 재산 상속이 이어지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마틸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변덕이 너무 심하고 자기 멋대로 하려는 성향이 강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처럼 행동하고, 또 어느 날은 줄리앵을 그리워하지만 또 싫어하는 것처럼 욕을 퍼붓기도 해요. 그런데 줄리앵은 이런 마틸드의 성격에 오히려 호감을 더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점차 사랑이라는 감정을 갖게 되고요. 마틸드는 줄리앵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죠. 마틸드는 편지를 써서 자신의 아버지인 라몰 후작에게 줄리앵과 이곳을 떠나겠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자신이 좋은 신분의 남자, 귀족과 결혼하지 못한 이 사실이 파리에 떠들썩하게 알려지면 아버지의 명예가 더러워질까 염려되어 떠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라몰 후작은 줄리앵의 똑똑한 머리와 깔끔한 일처리, 그리고 지금까지 봐온 소행을 보아 믿음직스럽다고 판단하여서 사이를 어느 정도 인정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
그의 뒤를 한번 캐보려고도 하죠. 그러던 어느 날 레날 부인에게 편지 한 통을 받게 돼요. 내용은 뻔하죠. 불륜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그리하여 라몰 후장은 붕괴했고 줄리앵은 이 사실에 충격을 받아서 베르에르로 내려가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는 레날 부인을 향해 총을 겨눕니다. 3발 정도 쏘게 되는데 대부분 비껴나갔고 한 발이 레날 부인의 어깨를 맞게 되어서 그 자리에 쓰러지게 되죠. 그리하여 줄리앵은 감옥으로 가게 되고요. 자신이 살인을 저질렀다는 사실에 자신은 스스로 마땅히 죽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레날 부인이 살아있고 그의 죄를 선처해 주겠다라고 하는 편지를 받게 되죠. 마틸드는 매일같이 줄리앵을 찾아와 제발 이곳에서 나가자고 부탁하다시피 말을 해요. 왜냐하면 줄리앵은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죽어 마땅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재판에서도 자신의 죄가 너무 크다고 이야기를 하죠. 레날 부인을 향한 총격이 아니라 하찮은 신분을 가진 내가 귀족사회에 끼어들어 그들과 함께 어울리고 싶어 했고 그들처럼 되고 싶어한 사실이 죄라고 이야기하며 주변 사람들을 슬프게 했습니다. 틸드는 줄리앵을 이제 감옥에서 꺼내기 위해서 돈을 다 쏟아부어가면서 좋은 변호사를 섭외하고 어떻게든 줄리앵을 꺼내려고 시도하지만 줄리앵은 스스로가 자신 스스로를 죄인 취급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상황이었어요. 그러던 날 레날 부인이 그를 찾아와서 선처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레날 부인은 선처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곳에서 나가자 부탁을 합니다. 줄리앵은 레날 부인을 품에 안겨서 감옥에서 그녀의 뜻대로 나가기로 결심을 하죠. 레날 부인에게 2달 동안 내가 감옥에서 지내야 되는 2달 동안 매일같이 찾아와 달라고 부탁을 하고 레날 부인은 흔쾌히 허락합니다. 마틸드는 이러한 사실에 질투가 났지만 어쨌든 줄리앵을 감옥에서 꺼내야 했기 때문에 화가 났어도 꾹 참고 있었어요. 물론 이제 욕을 퍼붓기도 했지만요. 그러나 레날 부인은 매일 오지 못했어요. 왜냐면 그의 남편인 레날 시장이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마틸드는 매일같이 줄리앵을 찾아와 그에게 최선을 다하지만 결국 줄리앵은 죽음을 택하고 죽게 됩니다. 사흘 후 레날 부인 또한 죽게 되면서 이 소설은 끝이 나게 되죠. 오늘 제가 스탕달의 적과 흑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줄리앵의 삶에 대해서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학교에 가서도 친구를 하나 사귈 수 없었고요. 실제로 책 속에서도 믿을 만한 친구 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많이 나오기도 하고 그러한 친구를 갖고 싶어 한다라는 게 비춰지기도 했어요. 그래서 어떠한 사건들이 있을 때마다 그에게 이렇게 의논할 수 있는 상대가 없었고 그 혼자 모든 자신의 삶을 해결해야만 했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안타깝고 쓸쓸하기도 했어요. 자신은 하층민이라고 하기엔 좋은 집에서 좋은 옷을 입고 좋은 대접을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었고 그렇다고 하기에는 상류층 계급이 아니라는 것. 이러한 부분에 차이가 있었고요. 일단 적과 흑이라는 이 작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부분은 목수인 아들에게는 사회적인 상승을 위한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던 사회, 그리고 비천한 출생 신분으로 도처에서 경멸과 조소의 대상이 되는 것을 뼈아프게 인식한다라는 것과 나폴레옹의 시대를 그리워하는 줄리앵의 이러한 탄식은 재능과 능력에 더 이상 기회를 주지 않은 자기 시대에 대한 저주의 외침이자 불평등을 향한 사회 현실에 대한 분노, 그리고 그러한 분노를 잘 표현하고 있는 인물이라고 보여질 수 있는데요. 현재 우리 삶은 이와는 대조적인 삶이지만 어떻게 보면 마냥 다르다고 할 수도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고전소설의 적과 흑은 여기서 마무리를 할 거고요.